일본 역사상 가장 긴 8년 반을 집권한 아베 총리가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전격 사임했습니다. 이달 중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해 올해부터 일주일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체인점, 커피 전문점은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 대형 온천시설에서 여성 세신사들이 잇따라 확진되고 방문자가 1,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주에서는 투숙객들과 함께 술파티를 한 게스트하우스 업주와 직원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전국 의료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며 우려했던 의료 공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의정부에선 응급실을 전전하던 응급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주택 논란이 일었던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서울 강남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해 구설에 휘말렸습니다. 최근 2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은 둘째 아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금을 4억 원이나 더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속 24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미 남부 지역에 몰아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피소로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권력도 막을 내립니다. 아베 총리는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했다며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두 차례 집권하면서 8년 반 동안 총리를 지낸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와 정상으로 만난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4명이나 됩니다. 장기 집권하던 아베 총리의 퇴장은 향후 한일 관계, 그를 넘어 한미일 동맹 관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총리 사퇴 기자회견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가 마스크를 벗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로 공무에 지장을 주는 것을 피하고 싶다며 총리직 사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自信を持って答えられる状態で亡くなった以上総理大臣の地位にあり続けるべきではないと総理大臣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2012년 12월 두 번째로 내각을 집권한 뒤 7년 8개월 최장수 총리 기록을 새로 쓴 아베 총리는 건강 문제로 발목이 잡힌 겁니다. 지난 월요일 병원에서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검사를 두 번째로 받으면서 사퇴 결정을 내렸다며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총리직을 내려놓게 돼 죄송하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차기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확실히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총리직을 수행하던 중에도 지병으로 조기 퇴진했습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평화헌법 개헌,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자민당은 다음 달 총재선거를 실시해 아베 총리 후임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자, 이 방금 소식 전해준 도쿄 김범석 특파원 연결해서 궁금한 사안들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총리직을 유지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 전격적인 결정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 측근들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인데요. 총리 관저 측은 오늘 오전까지도 아베 총리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몸 상태가 올바르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대처와 같은 중요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사임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23년 전에도 건강 이상으로 총리직을 내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때와 같은 질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10대 때부터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질병을 안고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 점막이 염증을 일으켜서 심한 복통과 설사를 반복하는 증세라고 합니다. 완치가 어려운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베 총리는 실제 해외 순방 중에 복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밥도 남기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서 공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수기를 통해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 수기는 12년 전 2008년인데요. 총리직 수행이 힘들 정도로 증세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07년에 이어 이번에도 궤양성 대장염이 아베 총리를 좌절시킨 셈입니다.
이 장기 집권해왔던 아베 총리가 물러나면 이 도쿄올림픽이나 이 평화헌법 개헌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난과 함께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최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 역시 최근에 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불투명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화를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하려 했던 아베노믹스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수건이었던 평화헌법 개헌은 다음 총리가 이뤄주길 바란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총리, 이 차기 총리로는 누가 가장 유력합니까? 네, 9월이었죠. 내년 9월인데요. 이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 선거가 아베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다음 달로 당겨지게 됐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 여론조사 1위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아베 총리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 이렇게 양강구도였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데 최근에 스가 관방장관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 아베 체제를 그대로 계승할 만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취임 이후 우익 성향이 강한 아베 총리와는 악재가 많았습니다. 이 무역 갈등까지 겹치면서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왔었는데요. 아베 총리의 퇴장을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재 기자, 조금 전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죠. 네, 청와대는 공개적으로는 아주 짧게 서면 입장문을 내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아쉽게 생각한다,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고 한일 관계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긍정적 평가도 했습니다. 예의를 갖춘 외교적 수사로 보입니다. 실제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신중합니다. 아베 총리의 사임이 한일 간 갈등을 푸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양국 간 갈등 사안인 위안부 합의 파기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연장 등에서 한일 간 새로운 해법 찾기가 시작될 거란 기대는 있어 보입니다. 아베 총리가 집권했던 긴 시절 한일 관계는 대체로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 취임 초부터 최근까지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기는 짧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베 총리 취임 직전 독도를 전격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これは当たり前のことであり、我が閣僚においては、どんな脅かしにも屈しない、その自由は確保している。当然のことだろうと、このように思います。 박근혜 정부에서도 갈등은 지속됐습니다. 2014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준비해온 한국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박 전 대통령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성사되면서 한일 관계는 잠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위안부 합의 파기에 이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났고 일본은 수출 규제로 맞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잠시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일 관계에 있어서는 아베 총리가 미일 밀월 관계를 주도하면서 한국이 배제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관계에도 변화가 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는 371명, 보름째 세 자릿수 증가세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다음 주 하루 확진자가 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암울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해서 모레부터 일주일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3단계 조치도 포함된 2.5단계 정도로 평가를 받는데요. 우리 일상이 꽤 많이 달라집니다. 박정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주말에 종료되는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되 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건 모레 30일 0시부터 일주일간입니다. 먼저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까지 영업하되
밤 9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수도권의 음식점과 제과점 약 38만 개가 적용 대상. 매장 안에선 마스크 착용과 테이블 내 최소 1m 간격 유지 같은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최근 스타벅스 파주 야당역점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커피 전문점의 영업도 제한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이 금지됩니다. 음료를 포장해 사갈 수는 있는데 이때도 반드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줄을 설 때는 1에서 2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테이블이랑 의자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있는 일이니까.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한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이 포함됩니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3단계 조치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 채 2.5단계 수준으로 격상한 겁니다. 정부는 사업주가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오늘 발표 잘 보셔야 합니다. 그제부터 초중고 학교 등교가 중단됐는데 이제 수도권 지역은 학원도 규모가 무관하게 대면 수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 돌봄 공백에 학부모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원의 대면 수업이 중지됩니다. 아동과 학생을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9월 6일까지 비대면 수업만 허용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단 수강생이 9명 이하인 교습소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출입자 명단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지난 26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학원까지 문을 닫자 학부모들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2시부터 4시나 5시쯤까지 학원을 가니까 그래도 폐화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직장에 나와 있다 보니 방치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던 수험생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 시험이 3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학원가들이 다 문을 닫아서 집 앞에 있는 스터디 카페로 옮겼는데 이것마저도 금지되니까 너무 막막해요. 이번 조치로 인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에선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합니다. 민간기관에도 이에 준하는 수준이 권고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자동차, 롯데 등 대기업에선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일부 중소기업은 시스템 구축이 덜 돼 재택근무 전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전국 의료계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의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대를 놓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 앞 5분 거리에 병원 응급실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장하양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의정부에서 심정지 상태의 30대 남성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병원을 포함해 4개 병원에서 모두 진료를 거절당했습니다. 의료진이 또는 병상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지금 전공의가 파업 중인 관계로 CPR 환자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거절을 했답니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가장 먼저 도착한 병원입니다. 환자의 집에서 5분 거리였지만 응급실에서 환자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해 환자는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집 근처 병원에서 거절당하자 구급대원은 즉시 인근 대형 병원 등 3곳의 응급실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할 수 없이 30분 거리의 양주시 병원으로 환자를 다시 이송했습니다. 결국 119 신고에서 양주 병원까지 40분 정도 시간이 지체됐고 환자는 숨졌습니다. 의료 파업이 한창인 지난 26일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음독 자살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13곳에서 치료를 거절당했습니다. 6곳은 의사나 장비가 부족해서 7곳은 약물 중독 치료가 불가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이 남성은 부산 병원에서 울산의 병원까지 도착하는데 3시간 넘게 지체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이번 주 의료 공백은 의료계 파업 이후 지난주부터 명백하게 예견됐던 일로 그 우려는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런 비극이 오늘 밤에도 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응급실로 갔다가는 이 시간만 허비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응급실 상황이 어떤지 이지훈 기자가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들의 응급실 상황입니다. 전문의 선생님 사업으로 인해서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기본 4시간 이상 곧 발생되실 수도 있으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안 계시거든요. 119 쪽에 전화하셔가지고요. 수술이나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어디 있는지 안내 좀 해달라고 해주시겠어요? 현장 상황이 정말 그런지 서울 시내 종합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구급차로 이송된 응급 환자들이 문 밖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비상까지 겹쳐 체온 체크와 문진표 작성 등을 위해 당장 응급실 입장부터 시간이 지체됩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들어간다고 해서 진료를 곧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유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병원이라고 해서 병원에 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인간 파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다른 병원 관계자는 파업 중인 전공의 대신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번 의료 파업 기간에 응급 환자가 생긴다면 집에서 가까운 응급실을 무작정 가기 전에 진료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응급실 찾기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응급실 현황을 미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긴박할 경우 미리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차량을 배정해주는 119에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강대강 충돌 상황은 점입가경입니다. 정부는 파업 중인 전공의 10명을 고발하며 현장 복귀를 압박했지만 전공의에 이어 대형병원 교수진까지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도권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현장 복귀 명령을 내린 지 이틀 만입니다. 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는 자리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관계자까지 참석해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 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13만 의사 전체에 엄청난 분노,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직권 남용 혐의로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공의와 전임이 한 명이라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3차 파업도 검토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차원에서 휴대전화를 꺼놓는 이른바 블랙아웃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공의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 진료가 어려워지자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 100명은 31일 이후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입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환자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껴안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곧 실시돼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수도권에만 해당이 되는데 식당은 그러니까 밤 9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고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요. 헬스장과 수영장은 문을 닫는다. 또 있습니까? 네, 정리를 해보면요. 밤 9시 이후에는 식당이고 술집이고 다 나가야 합니다. 포장과 배달만 됩니다.
스타벅스와 할리스 같은 대형 커피 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됩니다. 또 커피와 빵을 같이 파는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제과점이거든요. 이 매장 안에서 커피와 함께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밤 9시까지입니다. 다만 동네 커피숍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매장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실내 운동은요, 다 안 됩니다. 야외뿐 아니라 실내 수영장도 있는 캐리비안 베이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주부터 운영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왜 이 조치를 애매한 2.5단계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네, 정부 스스로 강화된 2단계, 2.5단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의 가족 모임도 못하게 되고요. 모든 공공행사도 금지됩니다. 네. 이 기업들도 필수 인력만 빼고 전원 재택근무를 하는 등 사실상 일상이 멈추는 수준인데요. 이번 조치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방역 전문가들은 그동안 3단계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3단계로 바로 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홍남기 부총리는 3단계 격상에 대해서 경기 회복에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2.5단계 조치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수도권 소재의 음식점과 학원, 실내 체육시설만 47만 1000개에 달합니다. 이 3단계는 정부로서는 쓰고 싶지 않은 마지막 카드인 셈입니다. 앞서 지난 1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12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아예 중단을 하는 게 아니라 권고만 했기 때문에 1.5단계라는 비판이 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완전한 2단계로 올렸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파장이 충분히 예상이 됐는데 좀 더 단계를 촘촘하게 짜놨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 방역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2.5단계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고 보나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2단계 유지보다는 낫겠지만 더 강력한 3단계를 선제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정부는 이번 2.5단계 조치가 내려지는 8일 동안 방역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면 3단계로 가지 않을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3단계로 가는 준비 과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은경 본부장도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서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번 주말 확산세를 잡지 않으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 언제든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한 셈입니다. 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 이다희 기자였습니다. 자, 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집단 감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입니다. 온천센터에서 일하는 새 신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했습니다. 온천센터를 다녀간 사람은 1000명, 세신을 한 사람은 20명이 넘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회원 수가 1000명이 넘는 부산 해운대의 유명 온천. 출입문에 2주간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제 많이 오는 편이죠. 직원이 엄청 많아요. 엄청 큰 그랬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새신사는 지난 15일 가족 모임에서 서울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흘 뒤인 18일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출근해 하루 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확진자가 근무하는 동안 이곳 온천을 다녀간 사람은 1,5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20명 이상이 확진자에게 세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직원과 방문객 등 1000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가 진행됐는데 또 다른 여성 세신사 1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560명은 음성이 나왔고 450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마다 가가지고 멀쩡 장거리니까 어저께 오후에 갔더니 그거 다녀온 거보다 와가지고 검사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부산시가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한 지난 21일 이전 방문객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 기간 온천센터를 찾은 사람들은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시기 때문에 그 선별진료소도 추가로 더 투입을 해서 일시에 많은 인원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6일까지 목욕탕 800여 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온 국민이 긴장해야 하는 시점인데 제주도에서 여전히 술파티가 벌어진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파티를 열었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명이 넘는 숙박객 중에 이미 제주도를 떠난 사람도 있어서 비상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한적한 마을에 자리 잡은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지만 인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 업주와 직원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투숙객들은 별도 격리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업주는 그제 증상이 나타났고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9일부터 4흘간 수도권을 방문했는데 이 기간 동안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증상 발현 전인 25일은 물론 증상이 나타난 당일에도 투숙객들과 함께 파티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27명, 이 중 24명의 신원이 파악됐는데 일부는 이미 제주도를 떠난 뒤였습니다. 신원 파악이 완료된 24명 중에 9명은 타 시도로 이관했고 도내 거주 15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업주와 밀접 접촉한 게스트하우스 직원 1명도 오늘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 직원은 어제까지 4흘 동안 투숙객들과 저녁 파티에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기간 20명 안팎의 인원이 파티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파티가 코로나 확산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경기 남양주시에는 요양원이 8곳이나 몰려있는 건물이 있는데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건물 전체가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수도권 요양시설은 일주일간 면회가 금지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건물 입구에 노란 출입금지선이 쳐져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새 이 건물 요양원 2곳에서 모두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50대 간호조무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입소자 13명과 직원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요양원 건물입니다. 건물 전체가 봉쇄돼 의료진과 입소자 등 200여 명이 격리됐습니다. 건물 2층과 3층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2곳 말고도 요양원 6곳이 더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과 음식점, 지하 1층에는 사우나와 수영장도 있어 추가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요양원이 많아서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요양원에서 갈 일이 있는데도 못 갔어요. 사업장 그냥 가다 뱉어버리고. 남양주 청정지역이라고 내가 그랬는데 요 근래 갑자기 남양주에 사람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되긴 해요. 어제는 서울 도봉구 노인병원에서 일하는 80대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와 의료진 등 50명이 격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지하철에서 또 마스크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을 슬리퍼로 폭행했습니다. 약 기운에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체크무늬 옷을 입은 남성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앉아있는 남성을 마구 때립니다. 옆에 앉아있는 다른 승객에게 다가가더니 주먹질을 하고 목을 조릅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우산을 던지고 객실 사이 유리문도 발로 찹니다. 출근길 당산역을 지나던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50대 남성 A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겁니다. 폭행 혐의로 체포된 A씨는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도대체 폭행 왜 하신 겁니까? 지하철에서 마스크 써야 되는 거 모르셨어요? 네, 몰랐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몰랐다더니 심사를 받고 나와서는 정신질환으로 평소 복용하던 약 기운 때문에 폭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약 때문에 폭행하신 건가요?
그런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는데. 피해자에게는 사과했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여러 이유를 대며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거 원래 모르셨나요? 그때 잠을 못 잤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어나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은 오늘 구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망사 마스크를 써서 논란이 된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SNS를 통해 결국 사과했죠. 팩트맨 제보창에도 망사 마스크를 써도 코로나19 예방 가능하냐는 시청자 문이 많은데요. 따져보겠습니다. 일부 망사 마스크 업체들이 통기성이 좋은 소재인데 비말 차단 효과까지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특히 항균, 탈취 같은 각종 인증을 받았다는 시험 성적서까지 제시해서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지 궁금하다는 얘기 많았습니다. 일단 항균 인증서 자세히 살펴보면 대장균 같은 세균을 측정한 거지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를 차단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망사 마스크, 침방울이 정말 차단되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마스크별로 간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분무기로 KF94 마스크에 물을 뿌려보니 물방울이 통과하지 못하고 안에 보이는데요. 덴탈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망사 마스크는 어떨까요? 분무기를 뿌려보니 물방울이 그대로 통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부에선 이 망사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비율, 즉 분진 포집 효율이 98%라는 인증서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칫 KF94 노건용 마스크와 성능이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하기 쉽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인증에 분진 포집 효율 시험이 포함된 건 맞지만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활동할 때 공기가 얼마나 새는지 측정하는 누설율 시험 등을 더 거쳐야 합니다. 식약처도 현재까지 망사 마스크 중에서 비말 차단 인증을 받은 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의약 외품 표시가 없는 마스크는 일반 공산품이라는 점 참고해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검찰 인사로 희망을 줬다고 했지만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비판했던 검사, 정권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검찰 내부에서 앞으로 누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겠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전후해 사직 의사를 밝힌 검사는 10명이 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사건을 수사한 이재승 검사와 검찰 직제 개편에 반발해 법무부를 비판했던 김우석 검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절대 다수의 검사가 사심 없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조직 자체가 사심 가득한 양 비춰져 마음이 아팠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사실상 좌천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등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지방이나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인 인사를 하면 더 이상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인사의 기조는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런 인재들을 발탁합니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부서에서 근무해온 검사를 발탁했을 뿐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호입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좋은 자리로 간 검사들도 논란입니다. SNS에 문재인 대통령을 달림이라고 부르며 여권을 공개 지지해온 진해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으로 발령났습니다. 이곳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의혹을 수사 중인 곳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진해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진 검사는 검찰개혁 등 현안에 있어 여권을 공개 지지해온 인물입니다. 진 검사는 SNS에 서울을 지망하지 않았다, 제주도를 지망했다며 자신이 원해서 이뤄진 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발령임을 강조하려는 듯 집 구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가수 나훈아의 땡벌 가사에 섞어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인사를 한 추미애 장관은 SNS를 통해 형사 공판부에 전념해온 우수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노력했다며 능력에 따른 인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진 검사는 현재 대구지검 형사 4부 소속입니다. 통합당은 진 검사의 동부지검 발령을 2심 전심 인사라며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모두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아마도 추미애 장관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검사는 SNS에 문재인 대통령을 달림이라고 칭하고 김정숙 여사 수해 복구 봉사활동 사진을 올리며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끼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직후에는 박 전 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려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재산 공개 이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다주택을 처분하겠다고 했는데 그 주택을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아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금을 무려 4억 원이나 올려받았습니다. 이 논란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2018년 11월 재건축 완공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시세가 2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주변이 다 재건축돼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형성되고 학군 엄청 좋죠.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 아파트를 27살인 둘째 아들에게 증여해 꼼수 처분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채 주택을 보유한 김 의원은 다주택 논란 당시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규동 사전은 박물관 등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실거주용 아파트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한 채를 지난 4월 이미 매물로 내놨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은 김 의원의 아들은 지난 10일 새로운 세입자를 상대로 기존보다 전세금을 4억 원이나 올려 계약했습니다. 인상률은 61.5%에 이릅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김 의원이 주장해온 세입자 보호 취지와는 상반된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 측은 아들이 몸이 좋지 않아 안쓰러워 증여를 결정했다며 증여세 6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보증금 인상에 대해선 시세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내일 열립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 중 한 명이 당 대표가 되는데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최대 이슈는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내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역대 최소 규모로 열리게 됐습니다. 당초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전당대회 현장에 47명까지 참석시키기로 했다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10명 내외로 참석자 수를 더 줄였습니다.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이해찬 대표는 전대에 참석하지 않고 영상 축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역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는 당선될 경우 사전 녹화한 영상으로 수락연설을 대체합니다. 김부겸, 박주민 후보 중에 당선자가 나온다면 현장에서 짧은 수락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각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온라인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기호 3번 꼭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 현안을 두고 공방도 이어갔습니다.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그리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는 것이죠. 반면 김부겸 후보는 경제 자체가 얼어버릴 수 있는데 왜 선별지급을 주장하느냐며 이낙연 후보의 선별지급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쯤이면 민주당의 새 대표와 차기 지도부가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에 서욱 육군 참모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서 국방장관 후보자는 육사 41기로 1군 단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 후보로 육군 출신이 지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선택의 기준은 네. 열왕야랑에서 잘 볼 수 없는 물건들이 보이네요. 네, 동정민 앵커는 짜장면, 중고차, 그리고 의사 선택할 때 기준이 뭔가요? 글쎄 어려운데 짜장면은 맛있는지 네. 또 차는 성능이 좋은지 당연히 의사는 실력이 좋아야겠죠. 맞습니다. 실력이 중요하겠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현대판 상소문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또 다른 내용의 상소문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건데요. 상소문에서 자신은 짜장면, 차딜러, 의사를 선택할 때 보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는 인사에서 배제하는 그것을 비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말대로 1주택자, 무주택자가 실력이 좋을 줄 알고 찾아가는데 아니었다는 건데요. 네. 1주택자의 짜장면은 맛이 없었고 무주택자 중고차 딜러는 엉망인 차를 팔았지만 다주택자 의사는 수술을 잘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인사 기준을 비판했습니다. 네, 또 어제 화제가 됐던 그 상소문, 네. 그 속에 숨겨진 코드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첫 글자만 읽다 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이들의 이름이 나오게 한 겁니다. 그래요. 이거 정말 의도한 걸까요? 그런데 네. 이 진인 조은산, 네. 대체 누굽니까? 그 블로그를 한번 가봤는데요. 스스로를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39세 애아빠라고 소개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보려고 수소문을 했는데 외부 노출을 꺼려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 언론에 이 기회로 입신 양명의 뜻을 내비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비대면 고별 인사. 내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네. 자연스럽게 이해찬 대표는 이제 물러나는 거죠? 네, 오늘 퇴임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네, 국민일보 박재현 기자님이시죠? 네, 저 강원시 수석 대변인입니다. 예, 제가 그 SBS의 박재현입니다. 빠르시구나, 잘못 연결됐네요. 대표님 기자 이제 간담회 중인데 질문하실 거 다 별도로 없으신가요? 예, 저는 없어요. 사회부입니다. 네. 동명이인이었던 거군요. 자, 네. 강우식 의원 당황하는 게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자, 간담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혔는데 가장 잘한 일 이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 동안 총선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왔는데 좋은 국민들이 평가를 잘 해주셔서 이번에 많은 의석을 우리가 이제 얻었습니다. 그렇죠. 총선 승리는 당 대표로서는 엄청난 치적이죠. 자, 네. 새로 뽑힐 당 지도부에게 당부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소통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당원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 자식 같은 일하고. 선천적인 장애인은 그 의지가 좀 약해 되겠고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마지막에 보신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장애인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참 이해찬 대표는 이 호불호가 참 갈렸던 강점과 약점이 뚜렷했던 대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 후보 바이든을 비판하며 재선을 자신했습니다. 자아자찬 내용 중에 평소 치적으로 내세운 북미 정상회담 얘기는 없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무대인 백악관 사우스론. 코로나19 최대 감염국이지만 1,000명이 넘는 관중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장녀 이방카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미국을 이끌 적임자라 강조했습니다. Washington has not changed Donald Trump. Donald Trump
has changed Washington. 수락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맹공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We will make sure our companies and jobs stay in our country. Joe Biden's agenda is made in China. My agenda is made in the USA. 평소 자신의 외교적 치적으로 강조해온 북한 문제는 함구한 채 바이든이 지지한 재앙적 한미 FTA를 자신이 개정했다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4년 덜을 외치는 전당대회 분위기와 달리 백악관 밖에선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백악관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한참 진행 중이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도심 곳곳은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반대하는 반대 시위자들은 도심 곳곳에서 오늘 밤 내내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Basically has no morality at all. He has family value zero. 수락 연설 직후 공화당은 워싱턴 내셔널 모뉴먼트 상공을 축하 불꽃놀이로 수놓았지만 반 트럼프 구호로 맞선 인근 시위대와 함께 분열된 미국의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미국 남부는 지금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허리케인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 지역은 코로나19 피해도 심한 곳이라 주민들이 대피소도 잘 못 가고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학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22층 고층 빌딩의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건물들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시속 24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루이지애나주와 텍사스주 등 남부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겁니다. 피해가 극심한데도 무너진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 stayed, we have several pets and everything. I stayed with the cats and dogs. Everybody else evacuated. 코로나19 감염 걱정 때문에 대피소로 가지 못한 겁니다. 대피 명령 속에 어쩔 수 없이 버스에 올랐지만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I had to think, what's more important, getting away from the storm, or this COVID thing, and everybody's leaving. 피해 지역에서 힘겹게 구출한 주민들을 당장 보낼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We're still dealing with the COVID-19, so finding housing for people that lost their homes is going to be a challenge. 대피소에서 거절당한 주민도 있습니다. I have called 2 numbers, and we got turned down for buses because my mother has corona. 이렇다 보니 과거 허리케인 때와는 달리 대피소가 한산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미 전역에서 태풍과 산불 피해 등으로 대피 명령이 내려지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많이 모이는 만큼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처럼 감염 우려 때문에 폐쇄된 공중시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리조트 수영장을 물고기 양어장으로 바꾼 아이디어가 눈에 띕니다. 유주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물고기 수십 마리가 먹이를 받아먹습니다. 이곳은 양어장이 아닌 인도의 한 리조트 수영장입니다. 확진자 330만 명을 넘어 세계 3위인 인도에서 더 이상 관광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폐쇄 대신 변신을 택한 겁니다. Came upon the idea of fish farming because we're having one of the biggest swimming pools in this region. 길이 150m, 폭 15m에 달하던 파란 수영장에는 그물이 쳐졌고 사람 대신 관상어 16,000마리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리조트 직원들은 오는 11월쯤 양식한 물고기들을 중동 등으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악에 맞춰 탱고 춤을 선보이는 두 남녀. 주위에는 그 모습을 촬영하는 스마트폰뿐입니다. 매년 600상 이상이 참가하던 아르헨티나 세계 탱고 선수권 대회가 온라인 출품 방식으로 열린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8만 명으로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습니다. 박수치는 관객은 없지만 화려한 카메라 워킹은 물론 유명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독창적인 편집 방식이 눈길을 끕니다.
대회 참가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Para nosotros fue una experiencia, digamos, de esto de incentivarnos a nosotros, de volvernos a abrazar, por nosotros saber. 길어지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현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에이팜쇼 창농 귀농 박람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에이팜쇼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귀농, 귀촌 정보를 확인하고 담당자와 비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온라인몰과 함께 마련된 에이팜 마켓에서는 각 지자체가 추천한 기업의 180여 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군대에서 어제 전역한 선수들까지 곧바로 경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LG는 예비역 양석환의 복귀가 관심사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전해주시죠. 네, 어제 상무에서 총 17명이 전역을 했고 곧바로 1군에 등록된 선수가 4명인데요. 그중에서 LG 양석환이 가장 먼저 그라운드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기 6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경장 양석환은 2020년 8월 27일부로 전역을 위안받았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우성. LG는 부상으로 공백이 생긴 3루 자리를 양석환이 잘 메워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방 가네요, 금방. 끄집어낸 것 같은데 다시 제대해가지고 있다, 지금. 그 말은 제가 진짜 제일 듣기 싫은 말인데. 상무 소속이었던 양석환은 작년 퓨처스리그 홈런과 타점 1위였고 올 시즌에도 49경기에서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팬들과 1군 무대가 간절히 그리웠다는 양석환. 풀벌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현타가 와가지고 저기 1군이 되게 진짜 행복한 곳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양석환은 복귀 첫 타석에서 우익수 플라이, 두 번째 타석에서 3루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현재 6회가 진행 중인데 KT가 5대1로 앞서 있습니다.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LG가 양석환의 복귀로 어떤 효과를 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무더위와 소나기가 동시에 찾아와서 더 꿉꿉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곳곳에 소나기 가능성이 남아있고요. 특히나 덥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30에서 80mm, 또 제주 산지에는 120mm 이상이 더 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무더위 속의 비 소식입니다. 주말 내내 전국에 2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내일 저녁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국지적으로 집중호우 가능성도 나와 있습니다. 비의 양은 내륙에 30에서 80mm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구 34도, 강릉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위 불쾌감도 심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또 하나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진로나 강도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예보되는 기상 정보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부검 메일. 무시무시한 단어 같지만 미국 넷플릭스의 독특한 기업 문화입니다. 그만두는 직원은 자발적 퇴사든 해고든 회사를 떠나는 이유와 함께 회사의 아쉬운 점들을 마치 부검을 하듯 조목조목 적어서 전 사원에게 메일로 보냅니다. 기업을 떠나는 사람을 배신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직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오늘로 민주당 지도부를 그만두는 김혜영 최고위원도 민주당에 마지막으로 부검 메일 같은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여당도 틀릴 수 있으니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들인데요. 내일 새로 출범할 민주당 지도부 이 쓴소리에서 이 변화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내일도 뉴스입니다.